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우리 출발 새아침 가족 여러분, 2년마다 이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특정되었다는 소식을 오늘 뉴스벗 코너에서 제일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와 함께 이 용의자 과연 진범일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50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경제 박뉴스 쭉 들으시면요, 쭉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대답을 안 하시네. 책임을 못 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세입자가 원하면 기본 2년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네.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정이 이 도입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네. 이 사실 그동안은 이 상가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면 5+5. 5년 해보니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10년까지 상가는 가능해요. 네. 그런데 전월세에 대해서 계약갱신권을 도입하겠다라는 건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원하면 최소 2+2. 그러니까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라는 네.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도 좀 맞물려요. 지금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를 하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 전월세로 그냥 눌러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세금 상승하는 등 시장이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어쨌든 이 당정은 이르면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좀 제출해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의 전월세 관련해서는 원래 묵시적 갱신이라 그래서 뭐 서로 간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습니다. 연장되는 거였죠. 계약 만료 30일 이전까지 집주인이 이제 얘기를 안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임차인은 30일 이전까지고 집주인은 뭐 또 몇 달 더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에 이런 그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주체가 세입자죠. 맞습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네. 자,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뭘까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나니까 반갑죠. 그렇죠. 일단 이사에 대한 부담 줄어들죠. 새 전셋집을 찾아야 되는 수고를 덜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공급, 이 전월세 물량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전월세 이제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20%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80% 정도를.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뭐 10년 장기도 있고 20년 장기도 있고 평생 장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간의 경우에는 없다 보니까 이 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1, 2년 단위로 나오던 전월세 이제 매물이 4년 이상 주기로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쇼크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월세 기간 1980년대는 1년이었어요. 1년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1989년 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당해년도에 서울의 주택 전세 가격이 역대 가장 많이 뛰었어요. 23%가 뛴 겁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최소 4년은 다른 세입자 받을 수 없으니까 첫 계약할 때
전월세 가격을 대폭 올려서 받자라는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최근 아까 내가 이제 민간이 이제 전월세 시장이 80%라고 했는데 이들 가운데 임대소득으로 생계 유지하시는 은퇴 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생계형 임대거든요.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뭐 이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는 이제 지적까지 이제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밀한 좀 이 검토와 이제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디테일이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함께 지금 중요하게 얘기한 게 바로 전월세 인상폭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전월세 상한제도. 맞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도라는 게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갱신할 때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정부는 사실 이건 큰 로드맵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20년 이후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건 두 개는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가 연계해서 시행돼야지 둘 중 하나만 도입이 되면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제 도입을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앞서 제가 이거 제도 시행하기 전에 급격하게 전세값을 올리는 부작용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경우에 구태여 임대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주택의 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통한 전월세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큐비라고 해서 모든 가구나 다 구비되어 있는데 네. 만에 하나 이렇게 임대료를 정하게 되면 구태여 옵션을 다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제 디테일에 대한 어떤 이제 세부적인 문제도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 전월세 신고 의무제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런 그 전월세 관련 법안들이 현실화가 되면 임대차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어떻게 있을까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부작용이 좀 커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월세 사실은 이제 신고를 좀 의무화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매매와는 달리 이제 전월세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시 이제 30일 이내 집주인과 이제 중개인의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방안을 이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 상태인데 네. 그러나 이제 국회 벽을 넘을 거냐 이건 좀 쉽지는 않아요.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전에도 보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도입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2011년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논의는 됐어요. 당시 이제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전세 시장 안정시키겠다라고 도입을 한 이 제도였지만 네. 오히려 임대 시장이 불안하게 한다라면서 반대했고요. 네네. 또 박근혜 정부 시절도 비슷합니다. 2013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을 했지만 국회 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히려 이제 임대료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져서 목표로 했던 약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어떤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같은 이제 부작용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신중한 접근 이런 것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정말 무서움의 극치였었는데요. 33년 만에 영화보다 더 극적으로 유령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DNA 일치로 확인된 용의자. 진범이 맞는 걸까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 동안 여성 10명이 희생된 사건이었죠? 네. 이 사건의 범죄 수법이나 시신 유기 방법 같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결박을 했었다. 네. 그리고는 강간살인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10건이라고 하셨는데 8번째는 범인이 밝혀졌고요. 예. 당시에. 그리고 10번째는 이제 추정은 되나
모방범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추정하는 것은 지금 8번째와 10번째를 뺀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진범일 개연성이 높다. 범행수법이 매우 일치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뭐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또 신체 주요비를 훼손한 경우도 있기도 했었었고, 특히 집을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피해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사실은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는 네. 다수의 피해자가 당시에 10대였죠. 그렇죠. 다 여성들. 네. 그 당시에 근데 좀 아주 놀랄만한 일도 있었어요. 그 성폭행 피해를 가까스로 면한 여성과 용의자를 태운 버스 운전사가 이 사람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목격자의 인상착의를 이야기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이제 그 살인범으로 추정됐던 사람이 이제 인상착의가 당시에 증언하고 좀 이렇게 유사성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는 그 정도의 안으로는 범인을 검거하지를 못했었습니다. 특정이 안 됐었군요, 제대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얘기됐던 게 20대 중반의 20대 중반이었고 키가 165에서 170cm 정도였고 좀 마른 체격이었고 네. 뭐 정액과 혈흔이 나왔고 머리카락이 특히 6가닥 정도 나온 걸로 확인이 됐는데 네, 혈액형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B형으로. 혈액형이 예. 나왔었죠. 그런데도 이제 그 당시에 DNA 분석 기술이 조금 현재하고 달라서 제대로 특정을 못했다라는 거였죠. 네, 그 DNA 기술이 그 사이에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지금은 네. 이제 아주 미량의 DNA만 있어도 세포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증폭술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과거에 이제 나머지 8건에서 수거됐던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지금 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일치하는 DNA가 복수의 사건의 증거물에서 지금 확인이 된 그런 상태이고요. 7월 달부터 확인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그 2건에서 검출된 DNA하고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인 A씨, 특히 자기 처제를 살해한 걸로 지금 수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복역 중인 A씨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진범으로 강력히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범일 개연성이 높은데 지금 확인된 것은 이제 서너 건에서는 DNA가 확인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DNA가 검출된 이제 물품들이 사실은 우연히 수거하기가 어려운 물품들이거든요. 그게 그렇기 뭘까요? 때문에 예. 뭐 속옷이나 사실은 뭐 우연에 의한 결과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확인된 DNA가 확인된 건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진범일 개연성이 높은데 네네. 문제는 나머지 한 대여섯 건 네. 또 이 사람이 범인인지는 현재로서는 좀 확인을 더 해야 되고요. 지금도 네. 이제 국가수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처제 강간 살인 사건은 94년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3년이 빈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처제 강간 살인을 저지른 건 청주고 네. 지금 이제 화성 연쇄살인은 경기도 서남부 건입니다. 경기도입니다. 다르네요, 지역이. 네, 지역을 이동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검거를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문제가 청주에서 10대들이 이제 강간 살해된 미제 사건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건들에도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해 보이는데. 네네. 문제는 아무리 추가적인 조사를 해도 현재의 사법제도 내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네. 처벌하기는 일단 어렵다. 이게 이제 문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증거 수집 절차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하셨고 두 번째는 범인이 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건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만이 아니라 네. 충북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네. 조사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인물이 사실은 20년 넘게 복역 중이고 50대 중반이고 처제를 강간살인한 혐의로
이때 무기수로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서재살인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그 사건의 수법도 화성 연쇄살인의 수법과 흡사하다고 당시에 알려졌기 때문에 혹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로서는 DNA 기술이 뭐 발전을 안 했던 때니까 역시 확인은 불가능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강력살인 사건, 강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 수법이 유사하면 일단은 같은 범인이 저질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나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수법이 워낙 특이했기 때문에 네. 뭐 보통 흉기를 사용하는데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는 뭐 시신의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흡사했었기 때문에 아마 유사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방식이 좀 계속 유지되는 그런 현상이 있나 보네요. 네, 뭐 아마도 성일탈적 욕망이 문제가 됐던 사건, 도착증 같은 게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아마 현장 수사관들은 뭐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교수님은 좀 전에 어차피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 현 사법제도 내에서는. 그러면 이번 수사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수사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형사사법 제도가 범인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네네. 문제는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피해 당사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도 또 뭐 사법제도의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가 끝났든 안 왔든 일단은 의문을 밝혀가지고 이 억울한 죽음들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사는 충분히 하고 또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이게 여전히 미제의 신비가 존재하지 않아야 사실 완전 범죄가 없다라는 어떤 국민적 교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발견되어야 하고 그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전제로 해서 범죄는 반드시 처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아주 알기 쉽게 그리고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모셨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배종찬입니다. 네, 추석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우리 그래도 추석 이후 민심, 추석 민심 뭐 이런 거 좀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추석이 또 중요한 것이 벌써 추석이 지났는데도 제가 지금 거의 보름달처럼 더 뚱해졌거든요. 좀 그러네요. 네, 진짜 뚱커벨이 됐죠. 네. 그만큼 이제 추석 때 뭐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추석이 민심의 용광로다. 왜냐면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무려 3,300만 명이 이동하는. 그럼 1년에 뭐 설 명절, 추석 명절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명절 민심이 또 남다를 수밖에 없겠고. 또 이때가 지역, 세대, 이 직업, 뭐 직역 이렇게 표현하는데 초월을 해서 민심이 뒤섞이는 바로 그런 또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장터 효과 막 오면 또 막 시장에서 사다 보면 또 이게 동네 소식도 듣고 이게 바뀌어요 생각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바로 특히 이제 이 추석 민심을 관통하면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론 또 새로 만들어졌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만은 사실은 못합니다. 요즘에는 추석 때 가도 다들 휴대폰 보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휴대폰 보고 있어서 예전처럼 뭐 또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 또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대폰만 서로 쳐다보고 뭐 얼굴을 보면서 어색해하고 이게 이제 사실 추석 풍경이 되다 보니까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명절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이 명절 민심은 그만큼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가 추석 전에 또 논의된 주제였었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밥상머리 그때 이야기하죠. 네,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 조국 장관의 딸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얘기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가장 핫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핫하죠. 네,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네, MBC가 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 15일 바로 추석 연휴 마지막 주말이었어요. 네. 이때 실시한 조사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잘한 일인지 잘 못한 일로 보는지 물어봤습니다. 전국 네.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4.7%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추석 민심 막바지에는 조국 장관 임명 부정 여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바지에.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잘못한 일이다가 57.1%, 네. 60%에 가깝죠. 잘한 일에다가 36.3%로 잘못한 임명을 잘못했다가 20%포인트 이상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시점에 어느 시점에 여론과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네. 추석 이전에만 봐도 임명하고 난 이후에는 이 임명 찬성과 반대 여론이 급격히 좁혀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추석 이 막바지 이 주말에는 이렇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임명 잘못한 일이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그 또 추석도 쉬지 않고 열심히 수사를 계속했던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언론에 계속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역시 노 변호사로서 상당히 또 노련하시네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네. 민심 변한 이유는 검찰 수사였습니다. 아, 결정적으로 그랬군요. 한 날짜만 꼽으라면 바로 14일이었죠. 네. 이 조사가 14일, 15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영향이 또 결정적으로 준 것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오촌 조카의 체포가 바로 추석 민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중도층에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에서는 10명 중 6명 넘게 이상이 임명 잘 못한 일로 나타났고요. 그렇죠. 무당층은 또 이게 지지 정당이었기 때문에 좀 덜 이념적이다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조국 장관 임명 잘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 특히 오촌 조카 체포가 중도층, 무당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론이 계속 이념적으로 진영 대결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 검찰 수사가 중도층, 무당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연휴 말쯤에 네. 이제 공항에 들어오면서 체포가 되고 수사를 받고 그리고 또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겪어서 이렇게 그렇죠. 됐다는 그래서 거죠.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이 조사기관이 바로 이 조사인데요. 네. 실시를 했던 또 다른 질문 문항을 보면 이 검찰 수사가 조국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부인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이게 오촌 조카 체포가 또 이 질문에도 답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다. 검찰 수사가 네. 66.3% 거의 3명 중 2명이죠. 부적절한 정치 개입은 이 30%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추석 막바지 민심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빅데이터 상에서도 혹시 뭐 좀 어떤 변동 추이가 있습니까? 조금 달라요. 빅데이터로 보면 우리가 아주 이 구체적으로 미세하게 시간 단위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 조국 검색어를 입력해 봤더니 네. 이 추석 직전에는 부정 감성이 우리로 치면 이제 부정적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정 감성이 상당히 좀 가라앉는 추세예요. 네. 9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죠. 임명했으니까 좀 보자.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부정 감성이 줄어들다가 네네. 심지어는 추석 당일인 13일까지도 부정 빅데이터는 하락 추세였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바로 이날 14일 이 오촌 조카가 전격 체포되면서 부정 감성이 이 빅데이터 상에서 상승하면서 지속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17일부터는 부정 감성이 주춤하고요. 또 근데 긍정 감성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17일 이후 오늘 19일이니까 17일 18일은 상당히 경합하는 빅데이터 상의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 이 빅데이터가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뉴스, 기사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관련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갑자기 지금 보니까는 우리 뚱커벨도 결국 추석 연휴 때 쉬지 못하고 계속 이런 분석을 하셨던 거네요. 아니 뭐 쉬긴 쉬었습니다. 네. 먹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는데 이게 네. 송편이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요, 그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아까 찬성층과 반대층이 있다 그랬는데요. 찬성층의 특징은 뭐고 반대층의 특징은 그러면 뭘까요? 이 내용이 또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빅데이터와 여론조사 결과 모두 보면은 네. 조국 장관 임명 찬성은 역시 대통령 지지층입니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운명을 동일시하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 인식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30대에서 특히 임명 찬성 비율이 이제 연령대별로는 30대만 임명 찬성 이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네. 30대 여성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럼 높은가요? 변호사님 30대시잖아요. 왜 우리 방송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시고. 네. 30대 여성은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임명 찬성이에요. 여성 중에서요? 그러니까요.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임명 찬성으로 나타났고 네. 지역적으로는 호남 또 화이트 칼라는 임명 찬반이 비슷한데 그리고 네. 다른 직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 임명 찬성이 높은 편이었고요. 진보층은 10명 중 6명 이상이 임명 찬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통령 지지층, 핵심 지지층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대도 흥미롭습니다. 네. 20대에서 반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20대 반대가 거의 5, 60대하고 비슷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20대는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임명 반대. 근데 이 조국 장관 이슈에서만큼은 보통 우리가 2030 많이 묻거든요. 묶어서 분석을 하는데 네. 조국 장관 이슈만큼은 20대와 30대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영남에서 임명 반대, 또 자영업과 가정주부청에서 10명 중 6명 넘게 임명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SPSS 같은 그런 통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30대 여성의 뭐 찬성비율이 높다. 그러면 네.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가 유의미한 차이냐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냐 뭐 이런 것도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유의미한 차이가 나죠.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유의미한 차이가 지금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통계적 전문성을 또 드러내시는데 SPSS는 이걸 해보면 우리가 유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유의성 이 차이가 과연 얼마만큼 의미가 있느냐 네네. 보면 30대 여성은 다른 어떤 이 성 연령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보다 또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죠. 단연 높게 네, 문재인 단연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조국 매우 장관 높습니다. 임명에 대한 지지가 찬성 여론이 매우 높았다 이런 네.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운명 공동체 얘기도 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따로 한번 보셨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현대 상태를 대통령 지지층은 정권 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조사 결과는 지난 9월 11일까지 추석 직전까지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데 추가로 발표되는 조사는 네. 이 추석 민심이 반영돼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 제가 분석드리는 이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지난주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이 1,503명 그리고 리얼미터가 TBS YTN 공동 의뢰를 받아서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RDD 사용자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 6.4%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네. 대통령에 대한 추석 직전입니다. 긍정평가 47.2% 그리고 부정평가는 절반인 딱 절반인 50%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석 직전만 하더라도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나서는 지지층이 또 결집했어요. 또 조국 장관과 관련된 빅데이터상의 부정 감성이 하락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이제 지지층이 결집했는데 이 조사 기관이 일간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조사한 시점 마지막 날인 11일 날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1.4%, 긍정평가가 46.4%로 또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의 긍정평가 내려갈 가능성이 이 추세대로라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 상관도 아니고 바로 조사하는 그날 네. 그 당일날 뭐 오전 평가와 오후 평가가 막 달라지고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네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이 추세대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결과적으로 중도층, 부동층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무당층에 영향을 주면은 대통령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조국 장관 논란. 그러니까 논란이 되면은 중도층들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당이 아주 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는 것이 무당층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당층에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이 성격까지 감안한다면은 곧 발표될 뭐 저는 오전 중으로 아마 발표될 거라고 보이는데 네네. 추석 이후의 민심 대통령 긍정평가가 한 40대 초반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세 분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금 새아침 가족들도요, 숨죽여서 우리 뚱커벨의 여론 분석을 막 듣고 계신가 봐요. 네. 문자가 조금 덜 오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렇죠. 아주 집중을 할 때는 문자조차 보낼 그렇죠. 수가 못 없거든요. 보내죠, 우리가 사실. 지금은 얘기 들어야 아주 되기 그냥 때문에. 손에 땀을 진다고 봐야 네,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그런 그 여론의 추이가 변화하는 것이 정당 지지율로도 연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39.5%, 네. 자유한국당이 30.1%, 다른 정당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당 위주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간 걸로 나타났어요. 아니 둘 다요? 아니면은 한국당? 둘 다. 둘 다요? 더불어민주당도 약간 올라갔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곧 추석 민심까지 반영한 결과는 조금 내려갔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근데 추석 직전에는 힘겨루고 해야 되는 거죠. 직전까지 그렇죠. 민심이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이제 지지율 결집 현상이고 이때의 현상을 보면 무당층이 조금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두 정당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보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쪽으로 힘겨루고 일어날 때는 정의당 지지율도 조금 빠지고 그래서 정의당 지지율이 이 조사 결과는 6.2%, 바른미래당은 5.2%, 두 정당 다 빠져요. 왜? 한쪽은 진보 성격이 강하고 바른미래당은 보수 성격이 있잖아요. 네네. 이 둘 군소정당보다는 오히려 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쪽 더 힘이 집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이 양당에 대해서 연동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삭발 효과는 좀 제한적인 걸로. 아,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떻게 네. 제한적입니까?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이 지지 보수층이 완전히 결집하는 통계 추세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더 지켜봐야겠죠 앞으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제 명예를 지켜주세요. 이런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하재헌 중사이죠. 2015년 북한 목함 쥐레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중사가 어쩌다가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을까요? 하재헌 중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중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힘든 기억이실 것 같긴 한데요. 2015년에 있었던 사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15년 8월 서부전선 DMZ 수색작전에 나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죠? 예, 8월 4일날 이제 수색작전을 명령받고 경수와 똑같이 이제 작전을 나갔었는데, 네. 그날 이제 북한이 저희를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놓은 지뢰에 저희가 사고를 났었죠. 아, 그래서 그때 두 다리를 다 잃으신 건가요? 예, 저는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두 다리만 다친 줄 아는데, 네. 저는 양쪽 다리를 절단하고, 이제 2차 폭발 때 제가 김정은 중사가 저를 이렇게 끌고 나오는 과정이어가지고, 저는 엉덩이랑 등 쪽도 좀 심한 화상을 입었었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술을 21차례나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전신 마취는 약 19회 정도 했었고, 이제 라우지 투브 수술은 그냥 피부 이식하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병원 생활은 얼마나 하신 겁니까? 병원 생활을 저희가 조금 빨리 좀 끝내가지고 한 예.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을 계속 병원에만 계셨던 거군요. 수술 받으시면서. 예.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처음에는 전상 판정을 내렸다가 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단 국가보훈처가 이제 처음에 전상 판정을 내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전역할 때 이제 군에서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가 전상을 받고 전역을 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국가유공보훈처에서는 이제 공상 처리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군에서는 전상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니까 국가보훈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공상 처리를 줬죠. 그러니까 전상은 교전이나 전투 행위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 공상은 군에서 훈련, 공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를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전상 판정 받는 것과 공상 판정 받는 게 차이가 많습니까? 일단은 제가 많은 댓글들도 보고 했었는데 돈이 얼마나 차이 나기 이렇게까지 하냐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일단은 공상공경이랑 전상공경 차이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연금 차이는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는 전상 판정을 뒤엎고 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참 저도 어처구니 없는 게 국가유공자에서 유공자 신청을 해서 답변을 받은 게 네. 북한의 소행은 맞지만 네. 다른 일반 수색작전과 동일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과거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하여 검토하여서 결과를 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건이 팩트가 북한이 도발을 했다는 거를 팩트로 보고 과거 유사한 사례 북한이 도발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봐야 되는데 네. 그냥 일반 지뢰 사고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북한 소행은 맞지만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로 지금 인정이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죠. 유공자는 인정됐는데. 예. 네, 공상공경이냐 전상공경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그러면은 소행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상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건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공상으로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예. 네, 이제 북한 소행은 맞지만 다른 수색 작전과 동일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적의 위험물로 인한 상해를 입은 자는 이제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있지만 보훈처법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북한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이런 글을 올리셨기도 했고 5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해서 특별히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사람들 얘기로는 굳이 왜 전상 군경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제가 사고 이후에 진짜 저희는 양쪽 다리도 잃고 제대로 된 삶도 잃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진짜 남은 거라고는 군이랑 이제 국민들이 인정해 주시는 명예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이제 다른 그냥 동일하게 본다고 해서 공상 처리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의 명예를 뺏어가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저희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상공경을 받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죄송한데 우리 중사님께서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올해로 26살입니다. 그러면 사고를 당하셨을 때 나이는? 21살입니다. 21살 때 군대 가서 이런 사고를 당하셔서 앞으로 평생 이 장애를 짊어지고 지금 가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에게 남은 거는 명예밖에 없다. 그런데 이 나에게 남은 그 하나 명예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회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천안함 사건 희생 장병들과 우리 하중사의 판정을 비교하기도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천안함 생존자분을 또 알고 지내던 분이 있어요. 네. 그 형님한테 미리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혹시 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 먼저 양해를 구했거든요. 네. 형님께서도 그건 당연히 너희도 전상인데 왜 공상인지 모르겠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는데 네. 일단 지금 보훈처에서 또 얘기하는 게
저희 사건은 교전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전이 없었다, 북한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천안함 사건 역시 교전 없었고 북한의 소행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거였고. 네. 네, 이제 저희도 교전은 없었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저희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천안함 사건은 전상 처리가 됐어요. 네. 저희는 이제 공상 처리로 지금 결과가 나왔고. 지금 그러면 하중사님 말고도 이때 당시에 지뢰 수거 작업을 하러 갔다가 이렇게 피해를 보신, 다치신 분, 다른 병사님들 많이 계십니까? 저랑 같이 사고 났던 이는 김정은 중사가 있는데. 네, 아까 그 끌고 나가셨다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정은 중사님은 전역을 안 해가지고 국가유공자를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도 다치셨어요? 한쪽 절단. 한쪽 다리를 또 절단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사실 말문이 막히는데 그 청와대에서 그래서 관련 법조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겠다. 또 보훈처도 재심 절차를 진행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절차가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국가보훈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또 만든 기관이고. 그런데 이제 상처를 입고 이제 국가유공자로서 살아가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한테 또다시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군복무 하다가 이렇게 다치신 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계속해서 주는 것이 정말 싫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 일단 대통령이 한번 더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올해 군 생활을 전역하고 조정 선수의 길을 걷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된 겁니까? 일단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또 제가 어릴 적에 야구 선수가 되는 게 또 꿈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운동이 이제 조정이라는 종목이 또 저한테 좀 맞고 해가지고 지금 올 4월에 대표팀으로 선발돼서 지금 훈련 열심히 하고 있죠. 이제 운동 선수로서의 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또 뭐 올림픽 이런 데 메달리스트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조정을 하시려면 사실 어깨 근육, 팔 근육 이런 힘이 좀 상체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또 상체 운동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뭐 최종급이 메달리스트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최종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사님 지금 너무너무 사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속상하신 상황인데 혹시 같은 시기에 사고를 당했거나 이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병사들이나 선후배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 번만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사고 이후에 수도병원에서도 근무하면서 이제 많은 또 다치는 인원들도 보고 했었는데, 네, 좀 상심하지 말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찾아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쳤다고 해서 못하는 건 없거든요. 다쳤다 하더라도 상심하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또 긍정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지원 중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9278 쓰시는 분께서요. 젊은이의 모든 걸 앗아간 사고이기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셨고요. 7477 쓰시는 분, 중사님 용기 잃지 않는 모습 보기 좋아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7833님도 새로운 삶 응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중사님 많이 응원하셨습니다. 저도 더불어서 응원 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살인의 추억 형사 박대만 역을 맡았던 배우 송강호가 유령 용의자를 연기한 배우 박해일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말했던 굴다리 씬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죠? 오늘 3부에서 관련 대담 함께했던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그 영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그 해석을 했습니다. 너 같은 인간들 밥 먹고 다니냐. 이 교수 말대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증명되는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롭게 찾아뵙겠습니다.